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야간의 편의점에서 실제로 겪었던 괴담. 26살 때인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 거기가 밤새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야간에도 장사가 꽤 되는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새벽 3시쯤 되면 한산하거든.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면 시간이 좀 있어서 좋아하는 음악 틀고 노래도 부르고 가볍게 푸샵도 하고 그랬어. 야간이다 보니 이상한 손님들과 이상한 일들이 가끔 있었어. 이번 이야기는 그중 노숙자 같았던 한 40대처럼 보이는 아주머니 이야기야. 그 아주머니는 항상 머리를 묶고 머플러라 부르기도 힘든 헝겊 같은 거랑 외투를 입고 있었어. 길 가다가 본 노숙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랄까. 한 새벽 3시쯤 되면 나타나서 그 여자들이 억지로 애기 목소리 내는 두 있잖아. 그런 목소리로 나 이거 오빠 있잖아 저거 했는데 말하면서 카운터 앞이나 매대 앞에서 혼자 뭐라 말하고 어느 순간 자기 혼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때 당시는 여러 야간 일하면서 더 심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가게에 큰 피해도 안 주었기에 그냥 무시하면서 가끔 맞장구나 쳐주었어. 그날이 아마 이슬비가 내렸던 날인 것 같아. 비 내리니까 기분도 다운되고 그날따라 피곤해서 좀 쉬고 있었는데 어김없이 그 아줌마가 왔어. 그날은 카운터 앞에서 있잖아. 이름이 뭐야? 하면서 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그날은 위에 말한 대로 피곤하기도 하고 항상 듣던 그 애기 목소리가 짜증나서 그냥 핸드폰 쳐다보면서 무시했어. 뭐라 말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아, 이제 가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갑자기 야, 너 왜 나 무시하냐?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화들짝 놀래서 고개를 드니까 그 아주머니가 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 살기라는 걸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아. 말 그대로 눈빛에서 잘못하면 나 좆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해졌달까. 나름 야간 일하면서 담력도 세졌다 생각했는데 그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 거기다 맨날 애기 목소리로 오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굵직한 목소리로 야거리니까 이질감과 공포감이 장난 아니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어. 한 5초, 10초 정도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아줌마 눈이 다시 풀어지면서 오빠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이러는 거야. 난 떨리는 목소리로 내래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다행히 그 아줌마는 그 이후 바로 나갔어. 무섭고 섬뜩했는데 그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다음날도 출근했는데 그날 이후 그 아줌마를 다시 본 적은 없어. 가끔 그 아줌마는 어떻게 된 걸까 생각하곤 하는데 혹시 그 아줌마가 소위 말하는 신병 걸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그때 들은 목소리는 분명 여자가 낼 수 없는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거든. 두 번째 이야기. 꿈 이야기. 점집에서 할머니가 손녀 걱정하느라 편입 못 쉰다는 말을 듣고 아,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나 죽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을 했지.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게 없어도 일단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갔어. 그때는 휴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었거든. 하루하루가 무료해서 더 권태롭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구했지.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알바는 학원 강사가 최적이었어. 그땐 몰랐지.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일하기 전 내 추측으로는 그냥 애들하고 재미나게 수업하고 문제풀이해주고 예쁘게 채점해주고 하하호호 정다운 걸 생각했었어. 정말 귀신신하다 까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냅다 일자리를 구한 거지. 막상 해보니 수업은 하루 종일 풀수업에 학원 교실 청소도 직접 해야 하고 아이들 집에 상담 전화도 해야 하고 아무튼 하루하루 일하러 나가는 게 고역일 만큼 짜증나는 일의 연속이었어. 생각보다 애들이 순수하지 않더라고. 하하 호호 웃으며 수업하는 날은 없고 말 안 듣는 송아지 달래고 달래서 염을 먹이는 것처럼 공부 가르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암튼 일은 오후 2시에 출근해서 10시 30분에 마감이었는데 집까지 걸어서 오면 11시 정도가 되었어.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골아 떨어졌어. 일을 하니까 정말 사람이 피곤해서 잡생각할 틈이 없더라고. 특히 그 시기에 지인과 살림을 합쳐 같이 살았거든. 혼자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나의 우울증은 점점 소리 없이 극복되어 가고 있었지. 언제 우울했냐 싶을 정도로 말이야. 그런 어느 날였어. 그때는 가을이었어.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을 거야. 애들 2학기 중간고사는 항상 추석 다음인지라 추석 전에 보충을 다 끝내야 했거든. 그날은 휴일이었는데 추석 때 쉴 것을 대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수업만 하고 왔지. 종일 떠들었더니 목도 쉬고 너무 지치더라고. 집에 오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씻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어. 그때가 밤 11시가 넘었을 거야. 막 잠이 들려는 찰나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 룸메이트였어. 오랜만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겠다는 거야. 나는 너무 졸려서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 그냥 끊었던 것 같아. 그렇게 나는 깜빡 잠에 빠져버렸어. 아니, 잠에 빠졌다고 생각했지. 얼마쯤 잤을까? 귓가에서 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혹시 욕실 샤워기에서 물이 새는 건가? 화장실 문이 열려있나? 추측을 했지. 소리가 매우 거슬렸지만 일어나긴 귀찮았어. 무시하고 더 깊은 잠을 자고 싶은데 이미 나의 신경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사로잡혀 버렸지. 시간이 지날수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더 굵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똑똑이었는데 나중에는 주룩주룩으로 바뀌었어. 그니까 처음에는 물방울이었다가 나중에는 빗줄기처럼 굵어졌다가 더 나중에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이해가 되려나.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획 돌려 방문 쪽을 봤지. 방문 쪽을 본 이유는 방문 너머로 바로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구조였거든. 그런데 나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될 수밖에 없었어. 물개 알지? 몸통은 딱 물개만 해. 피부도 새까맣고 번들번들해서 기름칠을 해놓은 것 같고 눈알은 바둑알처럼 시커멓고 동그란데 머리털은 수북하고 다리는 강아지 다리처럼 짧고 절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알던 동물도 아닌 것이 방 한가운데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방에다 뿌리고 있는 거야. 내 설명이 좀 거지 같아서 이해가 될까 모르겠지만 절대 본 적 없는 생물체가 양동이에 든 물을 방바닥에 퍼붓고 있던 거야.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것은 신이 났는지 짧은 다리로 방 안을 총총거리며 뛰기 시작하더라고. 얼마나 물을 뿌려댔는지 이미 방 안은 물이 흥건한 상태고 첨벙거리면서 히히거리면서 좋다고 뛰는 거야.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나는 그 상황이 말이 안 돼서 완전 경직된 자세로 보고만 있었어. 그 순간 저것은 실제 않은 생물이 아니구나. 도깨비구나. 저건 도깨비다. 살면서 한 번도 도깨비를 본 적도 없고 도깨비에 관심도 없었지만 육감 플러스 직감 플러스 오감을 총 동원했을 때 그냥 도깨비라고 감이 왔어. 그리고 이건 가위 눌린 거라고. 눈을 다시 꼭 감고 그냥 다시 잠에 들거나 차라리 기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아니면 얼른 뛰어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야겠다고 발 안쪽을 이불 밖으로 내밀었는데 몸이 꼼짝을 않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게 그때였어. 가위에 눌리면 몸을 꼼짝할 수 없다는 게 진짜라는 걸 그때 배웠지. 나는 그 상태로 꼼짝없이 누워서 룸메가 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도깨비인지 물개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그 정체불명의 생물은 양동이를 바닥에 내치기도 하다가 물을 담아서 허공에 뿌리기도 하다가 고인 물 위에서 찬방찬방 물장구도 치고 참 분명히 가위에 눌린 게 맞는데도 무섭기보다는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니까.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밖에서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집이 오래된 주공 아파트였는데 시설이 완전 구렸거든. 초인종도 고장이 나서 문을 두드려야만 했어. 드디어 사람이 왔구나. 다행이다 싶어서 안도하는 순간 진짜 거짓말처럼 주변이 샥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 분명히 바닥 가득 물이 흥건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당연히 그 도깨비도 사라지고 내 발목에 튀던 물방울 자국도 말끔히 사라졌어. 얼른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갔어. 내 룸메이트가 열쇠를 두고 나가서 문을 두드리나 싶어서 누군지 확인도 않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웬 낯선 사람 둘이서 엄청 불편한 얼굴을 하고 서 있는 거야.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요약하자면 대충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 그 사람들은 우리 아랫집 부부였어. 3일 전부터 본인 집 안방벽지가 축축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업자를 불러다 문의를 했더니 우리 집에서 누수가 돼서 그런 거라고 위층에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지만 올 때마다 사람이 없었다고 해. 당연한 게 룸메와 나는 오후 2시에 집을 나가서 새벽 12시쯤 퇴근을 하니까 올 때마다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오전에는 문을 두드려도 잠을 자느라 사람 기척을 못 들었던 거야. 그래서 아랫집은 3일 동안이나 물이 흥건한 안방 때문에 죽을 맛이었다고 해. 그런데 그날은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참다 못해 새벽 1시인데도 한번 올라와 봤다고. 늦은 시간이라 민폐인 걸 알겠지만 지금 본인이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면서 하루빨리 공사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 나야 뭐 집주인도 아니고 새 들어 사는 사람인지라 집주인 연락처를 그쪽에게 주고 말았지. 그들을 보내고 물 한 잔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가위 눌리면서 본 것이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거야. 양동이에 물을 퍼담아 엎지르며 놀던 도깨비가 의미하는 건 노수를 의미했던 것 같아. 내가 본 게 헛것이 아니라 정말 도깨비의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묘한 확신이 생겼어.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이모 할머니께 했더니 도깨비가 장난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터마다 도깨비가 자리를 침해서 사는데 아마 그 자리가 도깨비가 사는 곳이었나 보다 장난처럼 말씀해 주시던 것.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병동. 나는 약제사로 올해부터 어느 시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약제사는 나까지 모두 셋. 막내인 나는 온갖 자비를 도맡아 하고 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이 되어 외래 진료는 끝나고 병동에서 온 오더를 보고 주사약 제조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오더가 까다로운 게 많아 병동에 직접 문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자니 시간이 꽤 늦어버렸다. 게다가 그날 안에 약품 회사에 발주를 넣어야 할 약이 있어서 그 발주서까지 만들어야 했다. 식당에 전약밥 주문을 넣어 놓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며 발주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왔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어도 아무 말이 없다. 약제실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 전화기에는 A병동 간호센터로 번호가 찍힌다. 전화기가 고장났나 싶어 일단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곧 다시 전화가 온다. 받아보면 아까 전처럼 아무 말이 없다. 이게 두세 번 반복되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약제실에서 나와 A병동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A병동은 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른다.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린 순간 나는 떠올렸다. 이 병동, 아직 공사 중이라 문을 안 열었었지. 여기저기 테이프가 굴러다니고 어두컴컴한 플로어가 보인다. 자세히 보니 엘리베이터 문 정면에 있는 간호센터에 간호사 같은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다. 화재 경보기에 붉은 램프 불빛에 간호 모자를 쓰고 카디건을 입은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다 나는 심장이 덜컹했다. 그 간호사의 몸이 반쯤 투명해 반대편에 있는 게 비쳐 보이는 것이었다. 필사적으로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마구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릴 때까지 그저 눈 감고 견뎠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오듯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발주는 해놔야 했다. 종종 걸음으로 약제실로 돌아가 미친 듯 발주서를 쓴 후 팩스에 넣으려는 순간 또 전화가 왔다. 벨소리와 함께 붉은 램프가 깜빡인다. 무시했다.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보고 싶지 않았다. 팩스가 보내진 걸 확인하고 나는 불도 안 끈 채 약제실에서 나와 문을 잠갔다. 불 꺼진 약제실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출근하니 사무과 직원이 왜 불을 켜놓고 퇴근하세요라고 잔소리를 해댔다. 사과를 하면서 나는 A병동에도 전화가 걸리나요? 라고 물었다. 의료국에서도 같은 문의가 있었는데 아직 공사 중이니까 당연히 전화는 안 되죠. 왜들 그런 걸 물어본담 그렇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중고차의 비밀. 과거 나는 어느 중고차 경매장에서 일했었다. 외건 차량 한 대의 경매가 끝나고 며칠 후 불만 처리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 중고차 거래다 보니 기본적으로 클레임은 많을 수밖에 없다. 장비 중 일부가 결품이거나 서류상 처리가 잘못된 게 대부분이고 이쪽도 워낙에 잦은 일이라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서 트집에 가까운 건 거절하고 이쪽이 잘못한 것이면 사과하고 보완한다. 차량 자체의 문제면 경매에 출품한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고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라
즉석으로 판단해 대처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에 걸려온 전화는 달랐다. 수억이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어딘지 모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차 앞 룸미러에 여자가 비쳐요.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다. 장난 전화인가 싶기도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끊어버릴 수도 없어.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룸미러에 여자가 비쳐요.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기분 나빠서 이 차 그냥 반품하고 싶어요. 이런 클레임은 처음이었기에 나는 일단 전화를 끊고 상사와 상담했다. 손님과는 조금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쪽에서 다시 사드리기로 했다. 대개 클레임으로 인해 해소한 차는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된다. 그 외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차를 정비하고 조사한 후 출품했고 어느 중고차 체인점으로 다시 팔려가게 되었다. 차 이력에 연고차로 사용하던 것이라는 고리표를 새로 붙인 채 지금도 어딘가에는 룸미러의 여자가 비치는 그 외건이 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5번째 이야기, 창밖의 여인. 우연히 비쩍 마른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마침 나도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한다. 나 역시 저 이야기를 올린 사람과 취미가 같았다. 한밤중에 집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집은 삼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기에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게 내 취미였다. 길에는 가로등이 점점 이어지고 스포트라이트처럼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 아래 광경을 보며 능글맞게 웃곤 했다. 이런 음침한 취미를 가진 터이니 당연히 성격은 소심하다. 집 2층에서 밖을 살피는 모습이 들키지 않도록 커튼을 치고 그 틈새로 내다보곤 했다. 물론 내 그림자조차 들키지 않게 방에 불도 끄고서 객관적으로 써놓고 보니 내가 생각해도 꽤 기분 나쁜 광경이다. 그날 역시 나는 평소처럼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문득 전봇대 바로 옆에 웬 여자가 멈춰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여자는 내게 옆모습을 보이며 전봇대에 글자 같은 걸 쓰고 있는 듯 했다. 신경이 쓰여 쌍안경을 꺼내 손에 들고 바라봤다. 하지만 여자가 뭘 쓰고 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문득 여자의 얼굴로 방향을 돌렸다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눈이 마주쳤다. 전봇대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던 데다 나는 커튼 그늘에 숨어 있었다. 바깥에서 나를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할 터였다. 처음부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꽤 당황하면서도 나는 여자가 나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친 것 같지만 우연히 여자가 우리 집 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자는 양손을 둥글게 말아 눈앞에 가져다 댔다. 마치 쌍안경처럼. 다 보여.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쳐 나는 바로 창가에서 멀어졌다. 온몸은 소름과 식은땀 투성이었다. 안정을 되찾고 다시 서서히 커튼 틈으로 창밖을 살피자 여자는 사라진 후였다. 그날 이후 나는 한밤중 창밖으로 바라보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6번째 이야기, 20여 년 전 경찰학교의 귀신. 제가 군대에 있던 2001년의 이야기입니다. 의경을 지원해서 입대했던 저는 훈련소를 거쳐 경찰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학교에서는 각 층별로 중앙과 양쪽 끝에 모두 3명이 불침번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일과를 마치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떨어졌다 보다고 생각하고 피곤한 나머지 계속 잠을 청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으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의 불이 모두 켜졌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에서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지만 저를 포함한 몇몇 훈련병들은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상황을 살폈습니다. 자세히 보니 화장실 쪽에 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운동복이 아닌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침번을 서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곧 교관들이 뛰어들어왔고 다시 불을 끄고 다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제 불침번을 서다 기절한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경찰학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될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았죠. 더욱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로 불침번 근무자들에게 3명이 중앙에 함께 모여 근무를 하라는 중대장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훈련병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수군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관심은 그날 불침번을 서던 3명 중 유일하게 기절하지 않은 훈련병 1명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원래대로라면 중앙과 양끝에 한 명씩 서 있어야 했지만 기관병들이 다 자는 새벽이다 보니 중앙에 다 같이 모여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원래 군대에서는 밤에 마음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화장실이 급하면 꼭 근무자에게 말을 하고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도 안 하고 화장실에 갔냐며 투덜대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물소리가 끊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누가 물을 잠그지 않고 돌아갔나 싶어 화장실 앞 근무자가 물을 잠그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중앙 쪽 근무자가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역시 우아 하는 단말마만을 내뱉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혼자 남은 근무자는 깜짝 놀라 복도에 불을 다 켜고 달려가 보니 한 명은 화장실 안에 쓰러져 있고 다른 한 명은 화장실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원인은 알지 못했고 결국 우리들은 교육을 마치고 각각 다른 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상경을 넘어 수경으로 진급했고 아래 기수의 후임과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무 도중 심심한 나머지 후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경찰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한참 듣던 후임이 제게 말하는 겁니다. 후임이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때 병원에 다녀와서 한 기수 늦게 교육에 참여하게 된 사람과 같은 방을 썼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때 기절하고 나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근무자 중 한 명이 제 후임과 같은 방을 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다며 후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앙 쪽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화장실에 물을 잠그러 간 녀석이 돌아오질 않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이상하다 싶어 화장실에 불을 켰더니 물을 잠그러 든 그가 쓰러져 있고 웬 하반신이 없는 여자가 자기를 보고 팔꿈치로 미친 듯이 기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후임 역시 경찰학교 시절 그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새벽에 3층 베란다에서 그곳 점거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긴 머리에 짧은 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기어서 경찰학교 뒷문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7번째 이야기, 손을 만진다. 경험한 기이한 일들이 총 3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 제일 소름 끼쳤던 일을 먼저 적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들은 여태껏 살면서 지인들에게는 풀었었습니다만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건 처음이네요. 때는 22년 전쯤 고이 늦가을로 기억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3층짜리 빌라에서 살던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업 형편이 나아지자 그 빌라에서 50m 정도 아래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줄곧 낡고 좁은 빌라에서 살다 보니 어린 나이에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는 게 꽤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90년대 초반이면 국산 중형차와 단독주택은 조금은 부의 상징으로 여겼었나 봅니다. 평소 저희 식구들과 꽤 친분이 있는 동네 사람들과 제 동네 친구들에게도 뭔가 부러움을 살 그런 느낌이랄까. 굳이 그 단독으로 이사가게 된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에 비해 다소 키가 작고 볼품없는 외모가 콤플렉스였던 아버지는 그렇게나마 남들에게 과시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주차할 공간도 거의 없다시피 한 그곳, 가파른 오르막길에 위치해 있던 그곳, 전철을 타기 위해 마을버스로 40에서 50분은 좋게 가야 했던 그곳, 집보다 넓은 마당이 온통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그곳, 그곳에서 기이한 경험 3번 중 2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2년 남짓밖에 살지 않았지만 말이죠. 살면서 가위란 것은 여러 번 눌려봤지만 직접 보고 느낀 건 이 집에서 있었네요. 집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2층짜리 단독주택에 2층은 세를 줬었고 1층만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특이한 건 왜 넓은 마당이 흙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통 콘크리트로 메꿔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소품들로 장식을 한 것도 아닌 정말 말 그대로 평평한 회색의 콘크리트 바닥. 4명이서 간이 축구를 해도 될 만큼 큰 마당. 본디 이렇게 마당을 만들 수도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분명히 이 집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그 누군가가 급히 메꿔놓은 마당이었습니다. 언제 지어진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엌에 딸린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방은 부엌 일과 집안일을 맡아 하는 가정부가 묵는 용도로 작은 옷장 하나와 사람 한 명 누우면 딱 맞는 방이었습니다. 이런 용도의 방이 애초 건축할 때부터 있었던 걸로 보아 꽤나 오래된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각자 방을 쓰긴 해야 됐는데 그 방에는 저나 제 동생의 책상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서 하는 수 없이 다른 중간 방을 여동생이 쓰게 하고 저는 미닫이 문으로 된 서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너무 그 부엌방에 대해 설명이 길었네요. 그 일들은 제 방인 서재에서 일어났는데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대한 취미가 별로 없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위 한번 눌리지 않던 제가 그 집으로 이사하면서부터 자주 가위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스르륵 잠들거나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할 시기였죠. 그러던 중 어느 늦가을 밤 창 쪽으로 머리를 위치한 제 침대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그 넓은 콘크리트 마당과 바로 이어져서 큰 창문벽 하나로만 구분돼 있었고 가끔 그 창문으로 불빛 하나 없는 달빛에 보이는 마당을 볼 때면 차갑고 을씨년스러워 거의 항상 두꺼운 자주색 커튼으로 가려놓곤 했습니다. 평소 자는 습관이 곧게 누워서 이불을 코 바로 밑까지 올리고 자곤 했는데 왠지 그러면 좀 더 포근한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날은 날이 스산해서인지 왠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잠이 잠깐 깨었을 땐 이불을 머리 위까지 전부 다 올리고 자고 있었어요. 아, 벌써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하네요. 잠을 잠깐 깼었다고 했었는데 그건 바로 그 무엇 때문에 깨었던 거거든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 발끝부터 머리 위까지 이불이 씌워져 있었고 왼팔 하나만 길게 이불 밖으로 뻗어나와 있었는데 차디찬 손. 그 손이 제 왼손을 자기 손에 사뿐히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제 가족들의 성격상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걸 알기에 직감적으로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제 침대 옆에 사뿐히 앉아서 어루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위더위가 아니란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불 안에 있는 제 오른팔과 발가락 등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바람이나 어떤 물체가 살금살금 건드리는 게 아닌 분명 내 손을 들어 자기 손에 올려놓고 적당한 압력으로 위에서 아래로 손등 전체를 쓰다듬고 있더군요. 내가 이 이불을 제치면 정말 못 볼 걸 보고 만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 그 짧은 1분여의 시간이 공포감으로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미약한 몸부림에도 어루만지는 그 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차고 왠지 모를 슬픈 느낌의 어루만짐. 느낌의 남자보다는 성인 여자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결국엔 기절하고 잠이 들더군요. 제가 느낀 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제까지 만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내 식구가 모인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새벽에 방에 들어왔었냐고. 역시 어느 누구 하나 아니라고 하고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가끔씩 식구들에게 물어보곤 합니다만 정말 아니라네요. 그 일이 있은 뒤론 절대 이불을 얼굴 근처까지 올리고 자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불은 제가 올리지 않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